수많은 고전을 공부한 동양철학자 박재희 교수. 그는 손자병법에서 다양한 분야, 끊임없는 경쟁 시대에 우리에게 번뜩이는 영감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세상은 하나의 전쟁터입니다. 끊임없이 기상 조건이 변하고 지형 조건이 변하고 상대방과 나의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이나믹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내가 그 상황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 상황에 적절한 대안을 내릴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한 번뜩이는 영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경영에서부터 스포츠, 인생 경영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수많은 영감과 지혜를 빌려주는 손자병법. 고전과 연애하는 남자 박재희 교수를 통해 손자병법과 21세기의 혁신 전략에 대해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한 21세기 희망 코리아,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새로운 이 한국의 미래를 맞이할 건가, 뭐 그런 문제를 좀 같이 얘기해 보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동양 철학이 제 전공이기 때문에 이 동양 철학 중에서도 이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정말 오래된 동양 고전을 갖고 이 시대 우리의 전략, 또 새로운 이 시대의 마인드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자병법이란 책 유명하죠? 네. 아마 뭐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또 손자병법의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좀 그 명성에 비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손자병법이란 책을 좀 설명하기 전에 이 손자병법이란 책이 나온 그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기를 말씀드려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너무나 똑같은 고민을 했던 그 시기가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언제 나왔냐면 2500년 전 저 고대로 올라가면 이 중국의 왜 그 춘추 전국 시대라고 아시죠? 네. 글쎄요, 이 춘추 전국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히 설명해야 제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확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춘추라고 하는 역사책의 이름을 따서 이 전국책이라고 하는 역사책의 이름을 따서 일명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벌어졌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춘추 시대가 시작할 무렵 BC 한 721년경 중국은 한 70여 개의 경쟁국들이 요즘 말로 하면은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합니다. 정말 생존을 담보로 싸워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마지막까지, 어느 나라가 마지막까지 생존할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던 그런 요즘 말로 하면 불확실성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한 250년간 엎치락뒤치락 싸우다가 결국 전국시대를 돌입하는 한 BC 5, 6세기쯤 되면은 그 중에 7개만 살아남습니다. 그 7개를 이제 그 당시 표현으로는 뭐 전국시대의 7개의 스컷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요즘 표현으로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왜 그 뭐죠? 글로벌 탑 7, 뭐 이런 표현 아시죠? 예? 업계 탑 7. 그러다가 또 싸워요. 결국은 마지막 최후의 생존자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그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느 나라요? 우리가 중국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차이나. 이 차이나라는 명칭, 또 스페인어로는 중국을 치나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제 또 한문으로는 옛날 어르신들 왜 중국을 왜 그 진나라고도 불러요. 진나. 뭐 일본 말로는 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중국을 뭐 차이나, 치나, 진나, 시나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생존자였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왜 진시 황제의 진나라. 이 진나라에서 명칭이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 이 손자병법이란 책은 적어도 한 500년 동안 70여 개의 경쟁국 중에서 하나 살아남는 게임이 벌어졌던 그런 다이나믹한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책이 바로 손자병법이에요. 뭐 특별한 감흥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그게 우리랑 무슨 의미가 있냐 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은행업계 가보세요. 은행업계. 은행업계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은행업계야말로 춘추전국 시대래요. 은행이 망한다는 거 상상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은행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지금은 정리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훗날 누군가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100년 역사를 기록하면서 지금 이 10년간을 은행업계의 춘추전국 시대다라고 아마 정의할 겁니다. 전 세계 95개 되는 자동차 업계가 있어요. 난립니다. 그중에 5등 안에 들어야 된대요. 그래야 경쟁력을 갖고 자동차 회사로서 생존이 가능하답니다. 빅5.
5등 안에 들려고 전 세계는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자,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디 하나 그렇게 생존이 만만한 데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전쟁터의 논리는 바로 그런 처절한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시대적 생존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 21세기에 정말 세계적으로 서로 격축을 벌이고 업계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혁신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전략으로 맞이하는가, 아마 그런 고민에 있어서는 이 손자병법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 오늘 강의의 초점인데, 일단 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략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략이란 말,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유명한 전략적 개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출기불이하라. 상대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출격하라. 공기불비하라. 상대방이 전혀 준비되지 못한 장소로 공격하라.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내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어느 타임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어느 곳으로요? 전혀 준비되지 못한 곳으로. 요즘 말로는 그게 블루오션인 거죠. 남들이 전혀 들어가지 못한 그 스페이스로 상상하지 못한 스피드를 가지고 정말 예상치 못한 타이밍을 맞춘다면 그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는 결국 전쟁터에서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걸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농업도 보세요. 열심히 농사지면 잘 되던 시대 이제 지났다는데요. 똑같은 배추라도 어느 타이밍에 어느 곳에서 파느냐에 따라서 배추값이 달라져요. 농업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옛날처럼 왜 그냥 전략의 반대가 뭡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이지 않다는 게 뭐예요? 비전략이요? 전략의 반대는 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일본 말로 그 무대포. 없을 무자에 대포가 이 철포, 이 총이란 뜻인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아무런 상황 판단도 없이, 아무런 뭐 상황에 대한 고려도 없이 그저 소리만 질러대는 그런 무대포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전략을 갖고 타이밍을 찾아내고 스페이스를 찾아내고 스피드를 조절해 나가면서 결국은 가장 그 상황에 적절한 대안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21세기의 새로운 한국, 희망 코리아를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민들의 전략적 마인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손자병법에 보면은 전략인 말 중에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왜 그 성동격서, 소리성자, 동력동자. 소리는 동쪽에 질러요. 공격할 격자에 선역서자. 공격은 서쪽으로 합니다. 뭐 좀 느낌이 오십니까? 어떤 뭐 그 외국인 회사에 가서 이제 내가 강의하다가 성동격서, 이 마케팅 전략에도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기 한 분이 손을 들어요. 난 미국서 자라갖고 성동격서를 영어로 얘기 안 해주면 해석이 안 되는데 영어로 해석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이 성동격서를 어떻게 해석할까 하다가 영어로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성동, 보이스 이스트, 어테크 웨스트. 글쎄요, 뭐 웃으셨어요. 성동격서, 뭐 축구 선수든 아니면 테니스 선수든 하다못해 바둑을 두시는 분든 이 성동격서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마인드입니다. 그 이순신 장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 거제도 옥포에서 첫 번째 전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가 23번째 전투 노량에서 돌아가셨습니다. 23번 현장에 나갔는데 그분이 23번 싸웠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요? 무기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병력이 많았어요? 후방에서 군량미가 적절하게 지원됐습니까? 모든 면에서 다 열세였어요. 그렇지만 뭐가 있었어요? 전략인 거예요, 전략. 상대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을 찾아냈고 전혀 준비되지 못한 장소로 치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 전략적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하셨다고 좀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난 전략적이지 않대요. 왜? 전략을 또 잘못 보면 이게 무슨 꼼수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남의 평가가 관심이 있거나 또 아니면 내 뭐 자존심에 이런 것이 관심 있는 분이라면 글쎄요. 전 21세기에 그런 분이 요즘 말로 하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남의 평가에 그렇게 관심 많습니까? 내가 어떻게 역사에 남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결국은 뭐예요? 전 21세기에 적어도 이 시대를 끌고 나가는 다양한 현장의 지도자라면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철학이 두 가지. 딱 첫 번째는 뭐냐? 손자병법에서는 현장에 나가는 책임자가 되려면 보호할 보자에 백성민자. 뭡니까? 바우민. 따라보세요. 바우민.
도민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같이 하는 저 백성들과 병사들을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해야 된다는 그 거대한 고민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호할 보자에 나라국자, 보국입니다. 보국. 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결국 나를 보낸 이 조국을 내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호하고 살려낼 것인가. 이 조직의 생존에 대한 고민이요. 저는 손자병법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자세는 딱 두 가지래요. 뭐예요? 보민과 보국. 결국 나 혼자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살아남아야 되고 우리 조국을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현장에 나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통영이라는 곳에 한번 특강을 나갔어요. 그쪽에 어느 회사 임원들하고 같이 왜 그 이순신 장군 거기서 많이 활동하셨잖아요. 왜 충무요. 그 통영서 배 타고 한 15분쯤 가니까 거기 섬이 하나 나오더라고. 그 섬 이름 혹시 아십니까? 한산도란 섬인데 아세요? 거기 가니까 그냥 이순신 장군 유적지가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 이순신 장군 유적지 중에 제 가슴에 탁 들어오는 유적지가 하나가 누각이 하나 있더라고요. 누각. 그 무슨 누각인지 아십니까? 수로. 어떤 분은 술루라고 읽더라고요. 한문으로. 그게 병술령 개술자랑 비슷하니까. 망본다는 뜻으로 읽을 땐 수라고 읽어야 됩니다. 망보는 누각, 수루요. 그 수루에 올라가니까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 앉아서 임진왜란 때 썼던 시가 현판에 딱 걸려 있더라고요. 기억나시죠? 자, 읊어보세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차에 어디선가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끌라니. 그럼 시 기억 안 나세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해보셨지 않았어요? 예? 예? 불 꺼진 사무실에 나홀로 혼자 앉아 컴퓨터 앞에 두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선가 전화벨 소리는 남의 애를 끌라니. 무슨 고민 해보셨어요? 예? 내가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어디다 줄을 대야 내가 성공할까? 그 고민하셨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그 시기에 병사들 다 재워놓고 그 수루라고 하는 망보는 누각에 올라가서 금칼 옆에 차고 무슨 깊은 시름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저 고민 아니었겠어요? 정말 나와 함께 전쟁터 나온 저들을 내가 마지막까지 보호해서 끝까지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나를 보낸 이 조국을 내가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남의 평가에 관심 있던 분이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현장에 나와서 내가 할 역사적인 사명이 있었던 거죠. 생존에 대한 고민이요. 그래서 손자병법에는 바로 그런 철학이 있어요. 전략이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결국은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가장 예상치 못한 시간에, 그리고 가장 상상도 못할 스피드로 결국은 가장 적절한 대답을 찾아낸다면 그건 바로 전략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케팅도 전략이 있고 경영도 전략이 있고 농업도 전략이 있습니다. 저는 무대뽀로 이제 21세기를 맞이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생존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고민 앞에 우리는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일단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손자병법으로 들어가면 그러면은 과연 이 전쟁터에서 내가 어떤 마인드로 현장에 나갈 것인가 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위대한 성공하는 자가 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자,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과연 21세기 이 난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려면 제일 먼저 가장 우리가 시급하게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 뭐겠습니까? 백이요? 학벌이요? 아니면요 무슨 라이센스요? 손자병법에선 적어도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실력이죠. 전 21세기 실력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 실력을 지혜지자라고 표현해요. 단 여기서 단서가 붙습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병법이나 줄줄 외고 있다든지 이론이나 깨고 있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그런 신분 높은 자리를 이어받았다든지 그 실력 아닙니다. 적어도 손자병법의 세계는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정의는 바로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현장입니다. 누구보다도 현장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 답이 없다고 주저앉을 때 찾아내는 그 안목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요.
제가 볼 땐 머리가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34살에 무가급제 하신 분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50 넘어서 고시 패스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이 많았겠어요. 근데 적어도 전 이순신 장군이 23번 전투 상황에서 23번 다 이기신 이유는 머릿속에 병법만 갖고 싸우신 분이 아니라 바로 현장을 아시는 분이에요. 어느 장소로 들어갈지, 어떤 시간에 들어갈지, 어떤 스피드를 갖고 들어갈지 현장을 보지 않으면 그런 전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에는 현장을 다양하게 나눕니다. 이 현장에 몰입하래요. 그리고 현장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랍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는 현장을 4가지로 나누고 그 4가지 현장을 완전히 장악해야 된다. 첫 번째, 산에서 싸우는 전투 현장. 내산자 싸울 전자. 산전에 대한 장력이 있어야 된대요. 두 번째는 물에서 싸우는 전투 현장. 수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네? 네, 산전, 수전 다 겪었어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 성공하려면은 산에서도 싸워보고 물에도 빠져보고, 세 번째는요, 늪택자, 늪에 발목 빠져보셨습니까? 그 발목 빠진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고민 해보셨어요? 이런 고민 안 해보면 현장에 대한 안목 없답니다. 평범한 육지에서, 그 평평한 육지에서 누구 하나 도움 청할 데 없는 곳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전 21세기에 우리 한국인들은 바로 산전, 수전, 택전, 육전, 어떤 현장이든 공중전은 없습니다. 정말 그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몰입하고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 21세기를 끌고 나갈 것 같아요. 그분들이 보면 안목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걸 봐도요, 책상에서 고민하신 분하고 현장에 나가서 고민하신 분하고는 답이 달라요. 답의 수준이 다릅니다. 전 그래서 첫 번째 손자병법에서는 현장에 몰입하고 몰입한 그 현장의 안목, 이것이야말로 이 난세에 살아남는 가장 첫 번째 가져야 될 조건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과연 이 난세에 우리가 21세기를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예? 두 번째는요, 소신이 있어야 된대요. 소신. 예? 어떤 신념을 갖고 나갈 것이냐. 여러분들, 제 질문할게요. 손자병법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 말 없어요. 손자병법 잘못 읽어보신 분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글쎄 왜 그런 말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손자병법에는 백전백승은 비선지선자야라. 100번 싸워서 나는 100번 다 승리하겠다. 이런 신념은 위대한 승리는 아니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분 백전백승 하신 분 있어요. 주변 사람 다 망했어요. 밑에 사람 다 코가 깨졌어요. 동기간의 의는 다 끊어졌어요. 친구는 다 떠났어요. 그게 승리입니까? 손자병법엔 그런 승리하지 말래요. 그런 신념 갖고 인생 살지 말랍니다. 적어도 손자병법에서 꿈꾸는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의 신념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부전이 승리라. 다치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 가슴 안 아프게 하고 이기는 겁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부부싸움 해보셨잖아요. 이기면 뭐예요? 상대방 가슴은 다 무너뜨렸는데 속으로는요, 두고 보잔 말이죠.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정년퇴직하면 바로 분할 소송 들어가겠다. 손자병법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 없습니다. 다 죽이고 백전백승 해봤자 그건 승리 아니랍니다. 원문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란 말은 있어요. 일백백자에 싸울 전자, 안입을 자에 위태로울 태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떤 전투에서든 우리 모두 위태롭지 않고 우리 모두 다치지 않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살아남아야 된다. 저는 이걸 상생의 리더십, 상생의 소신이라고 보고 싶어요. 글쎄요, 뭐 이런 얘기하면 동의 안 하실 분도 있어요. 나 혼자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남의 사는 것까지 걱정하냐. 글쎄요, 요즘 아이들 보면 거의 백전백승 아니에요? 지하철이나 버스 타보세요. 자리 하나 나면 애들이 거의 날러요, 날러. 그리고 엄마 자리까지 잡아준대도요. 그리고 소리 질러요. 엄마 자리 잡았어. 엄마 가서 또 얼마나 흐뭇해하는데요. 역시 우리 애는 경쟁력이 있어.
글쎄 이런 소신을 갖고 인생을 사는 그 아이가 과연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승리를 이룰지 모르겠어요. 전 적어도 21세기 우리 한국인들은 다 죽여놓고 혼자 이긴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치지 않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힘들지 않고 상생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가 아닌가 싶어요. 세 번째는요,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 승리하랍니다. 이걸 저 인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손자병법에선 어질인자라고 얘기해요. 어질인자. 우리가 왜 인자하다 이런 말 가끔 보면 좀 관념적으로 들리는데 가만히 보세요. 인이란 게 뭐예요? 사람 인자에 두 이자. 이거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고 그들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인입니다. 아, 왜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런 거 없으세요?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저 충청도 괴산 꼴짜기에서 우리 어머니가 아침밥을 많이 하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점심밥 안 하시려고. 그 남은 밥을 갖고 양푼에다 다 쏟아 부시더만요. 뭐 고추장, 생채나물, 청국장 그런 격 없으신가? 그리고 비벼서 아버님은 따로 드리고 6식구 모여서 막 퍼먹던 격 없으세요? 다 있으시네. 근데 꼭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먹다 보면 꼭 그 밥이 모자라요. 순간 식구들이 밥을 먹다가 이 줄어드는 밥솥을 보고 긴장감이 확 돈대도요. 누가 마지막까지 숟가락을 잡고 있어야 되는가? 그때 그 긴장감을 깨고 누군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는 분이 계셨어요. 누굽니까? 엄마예요. 왜 내려놓으셨을까요? 자식 입장에서 배려할 줄 아는 인자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휴머니즘이요. 저 자식이 한 숟갈 더 먹는 게 본인 한 숟갈 드시는 것보다 더 행복하신 거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숟가락 내리시는 분을 우리는 엄마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끝까지 숟가락 들고 있어 봐야 그게 엄마입니까? 아줌마지. 엄마하고 아줌마하고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아줌마들 많으시죠? 저는요,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하게 먼저 양보하고, 전 그래서 유능한 리더가 된다는 건 정말 병사들 먼저 먹여놓고 먹는 사람이요. 그들 먼저 재워놓고 자는 사람. 그들 입혀놓고 있는 사람. 이런 경영자, 이런 리더, 이런 국가 지도자라면 그런 분을 사장님이라고 안 불러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죠. 그랬을 때 우리 한국의 문화는요, 보스와 저희 노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가족만 있는 겁니다. 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숟가락을 먼저 넣을 줄 아는 그 따뜻한 휴머니즘 네트워킹이요. 비록 그것이 가족주의 문화지만 이것이 사회 문화로 확장되어 나간다면 그런 사람이 정말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된다면 글쎄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려면은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인드냐? 여러분들 그 고사성어 보면은 입술 순자에 망할 망자, 이 치자에 추울 한자란 말이 있어요. 예? 일명 순망치 아니라. 우리말로 번역하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못 믿겠으면 겨울철에 나가셔서 이빨 깎여내고 입술 열고 3분만 서 있어보세요. 입술이 없으면 뭐가 시려요? 이가 시려요. 참 간단한 논리인데 사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 원리를 잊어버려요. 자기 혼자 잘해서 되는 줄 알아요. 이가 자기 혼자 기능을 발휘하는 줄 안데도요. 입술이 든든하게 지켜줘서 바람도 막아주고 그래서 이가 자기 기능을 발휘한다는 생각을 되도록이면 까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이 세상에 어느 혼자 누구가 결국은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고 보지 않아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별로 큰 역할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따뜻하다는 생각. 이 생각을 갖고 바라보면요. 얼마나 고마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형제 친척들 있죠?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래도 있어서 고마운 거예요. 없으면 춥대도요. 없어 보면 알아요. 그게 얼마나 추운지. 부부간에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누가 혼자서 그 집안을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이 춥다. 오늘 한번 가서 그렇게 물어보세요. 예? 다시 말하면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따뜻하다. 아마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잘못했나? 21세기에는 그런 따뜻한 인간미가 흘렀으면 좋겠어요. 노사간에도 서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하다는 생각. 정말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따뜻한 휴머니즘이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된다면 또 그런 인간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의미가 있다면 글쎄요. 이건 병법 얘기가 아니라도 이 시대에 이 난세에
결국 대한민국의 21세기는 밝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다음 네 번째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갖춰야 될 조건이 용기가 있어야 된대요. 용기. 그 용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책임감이요. 이번 전쟁에서 지면 나부터 죽겠다. 그런 책임감, 그런 어떤 용기, 그런 사람이 결국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데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용장 밑에 약졸 없다. 결국은 밑에 있는 사람이 겁쟁이가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이 책임 안 지려니까 뒷사람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병법에 다 그런 얘기예요. 평소에 따뜻하고 인자한 장군 밑에 절대로 배신자 안 나온답니다. 어머님처럼 아버님처럼 대해줬는데 평소에 누구보다도 현장에 몰입돼 있고 현장에서 솔선수범하고 있다면 절대로 거기 밑에 있는 병사 중에 깨부리는 병사가 있을 수 없대요. 다시 정리할까요? 누가 나한테 배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뒤로 주춤거리는 겁쟁이가 됐어요? 일도 안 하고 농땡이를 쳐요? 그들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결국 나를 한번 돌려보라. 그 나폴레옹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폴레옹 병법 중에 어느 군대든 문제 사병은 없다. 있으면 문제 장교만 있을 뿐이다. 뭐 그렇게 따지면 가정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느 가정이든 문제아는 없다? 있으면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회사도 마찬가지인가요? 나라도 마찬가지인가요? 결국은 전 지도자들이 정말 21세기에 내가 책임지겠다. 뭐 지금 당장 어떻더라도 여간 나는 보민과 보국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정말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밑에서 책임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이것이 정말 손자병구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현장에 몰입하라, 상생하라,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가족처럼 만들고 형제처럼 만들어라, 책임져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건 독특한 능력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상식이에요. 우린 너무 잊고 살았던 거예요. 다 죽이고 나 혼자 승리하는 게 아름다운 줄 알았던 거죠. 나 책임 안 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은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책상에서 라이센스 갖고 있고 박사학위 더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존경받는 시대가 결국은 상식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손자병구서 얘기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독특하고 기묘한 것이 아니라 사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어쩌면 이것이 21세기에 우리가 가장 꿈꿔야 될 그러한 어떤 그 한국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전쟁터에 나가는 자는 뭡니까? 엄격함이 있어야 된대요. 엄격함이 뭡니까? 엄할 엄자.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네? 뭐 오른팔 찾고 왼팔 찾고 우리 라인 줄 서라, 뭐 우리 지역 줄 서라, 우리 학교 연줄, 이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원칙은 원칙대로,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돌아가야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왜 그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요, 삼국지에 자기 오른팔 누굽니까? 마속이란 젊은 장군이 있었어요. 이 마속이란 젊은 장군은 이 제갈공명이 정말 아끼는 장군이었죠. 근데 이 친구한테 300명의 병력을 주고 가정성 현장을 맡겼습니다. 이 친구 300명의 병력을 데리고 나가서 완전히 몰살시켰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조직의 명령을 깼습니다. 시스템을 깼어요. 룰을 깼어요. 지 멋대로 싸우다가 300명을 다 죽게 하고는 가정성 현장을 완전히 내주고 혼자만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래도 설마 자기 오른팔인데 치겠냐? 설마 했죠? 고민일 겁니다. 에? 이게 원칙을 살리자니 오른팔을 쳐야 되고 오른팔을 쳐야 되니 원칙이 깨지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속이 먼저 목을 내밀어요. 당신이 나를 오른팔이라고 예외 적용시키고 내 라인이라고 뒤로 빼버리면 결국 누가 당신의 그 엄격한 명령을 따를 것이냐? 당신이 보민과 보국, 조직을 살리고 우리 모든 이 병사들을 무사히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그런 위대한 목표가 있다면 치란 말이죠, 나를. 그래서 조직이 엄격한 룰이 돌아간다면 난 내 목을 바치겠다. 내밀잖아요. 아, 왜 그래서 삼수변의 설립자 뭡니까? 눈물 흘릴 읍. 울 때 어떻게 울어요? 읍. 소리 없이 흐느낄 읍자입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흐느끼면서 오른팔 마속의 목을 어떻게 해요? 참수시키는 뭐예요? 읍참? 마속의 고사성어 역시 아실 겁니다.
전 21세기 희망 코리아 룰이 돌아가야 돼요. 시스템이 돌아가야 돼요. 오른팔, 왼팔, 뭐 라인, 학교, 지역 이런 것들이 난무한다면 글쎄요. 그 시대 희망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지는 그런 사회. 이게 바로 이 손자가 꿈꾸는 위대한 전략의 5번째입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지신인용엄. 지신인용엄. 어떻게 뭐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십니까? 다가오는 21세기, 지금 맞이하고 있는 21세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상생을 추구하고 있는가? 난 따뜻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 주변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상생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가? 난 언제든지 늘 책임지겠다고 하고 앞장서서 모든 걸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원칙은 지켜지고 있는가? 좀 쉽지 않죠? 네. 자, 저는 21세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5가지 덕목을 손자병법에서 알아봤는데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뭐 국가적인 문제를 한번 나가보죠. 자, 과연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과연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정말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우리만의 문화를 갖고 있고 우리만의 정신세계를 갖고 있고 정말 우리만의 어떤 아름다운 컬처, 문화가 있다면 과연 그런 나라를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뭡니까? 뭐가 있으면 돼요? 예? 자본이요? 엄청난 돈을 끌어들입니까? 마케팅 능력? 생산성? 기술력? 그래서 저는 경영학을 잘 못해서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국가가 흥하려면은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니까. 뭐예요? 뭐래더라 한마디로. 운 아닙니까? 운. 운이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운도 따라줘야 돼요. 그걸 천운이라고 얘기하는데 맹자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늘천자, 때시자. 뭐예요? 천시. 야, 마침 우리가 경제성장 막 할 때요. 정말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마을길도 높이고 할 때 마침 천시가 따라줬어요. 아, 그때 중국은 문화혁명 이후로 정말 꽁꽁 걸어자고 잠잤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힘들었잖아요. 가발 심고 막 기억 안 나세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정말 세계로 목숨 걸고 뛰어나갔어요. 종이에다가 우리 집에 거북선 하나 그린 거 갖고 가서 우린 배 만들 수 있다. 차관 달라. 적어도 이런 정신이 있었잖아요. 운세가 따라줬어요. 천시가. 그래서 하늘의 운세가 따라주면은요, 화살을 쏘면 2배도 날아간답니다. 손자병법에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늘의 운세가 때로는 우리한테 모질게 칠 때도 있대도요. 어떻게 그렇게 잘 불던 바람이 이번엔 역풍이 불어요. 화살을 쐈는데 거꾸로 와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 없습니까? 있어요. 천시만 믿어선 안 된답니다. 하늘의 운세는 누구한테만 유리하게 작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운세가 딴 데로 가면 나는 역풍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맹자는 뭐라 그래요? 하늘의 운세보다 더 중요한 것. 땅디자에 이로울 이자. 지리라고 얘기해요. 지리, 지형적 이점 말입니다. 지형적 이점이란 건 뭘까요? 얼마나 유리한 고지에 점유하고 있는가? 성은 든든히 쌓았는가? 무기는 충분한가? 군량미는 갖추고 있는가? 병력은 어느 정도 규모로 갖고 있는가? 제가 경영학은 잘 모르겠지만 한 나라의 흥패를 2가지로 나누면 얼마나 외부적 환경이 도와주는가? 내부적 역량은 갖추었는가? 천시가 도와주고 지리가 받쳐주면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갑니까? 야, 경기 환경도 좋아요. 뭐 주식의 주가는 팡팡 올라갑니다. 예? 뭐 정말 한국이라고 하는 이 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모든 외부적 환경이 좋아요. 걷다가 또 역량도 됩니다. 조선, 반도체, 뭐 자동차 엄청난 신기술들과 함께 정말 이 마케팅 능력까지 엄청나죠. 그런데도요, 하늘이 도왔어요. 땅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못 갈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문제일 것 같아요? 하늘과 땅,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사람입니다. 왜 천지인이라 그러잖아요, 동양에서. 아무리 하늘의 운세가 좋고 아무리 모든 지리적 여건이 좋아도 결국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화합되어 있는가. 인화란 말을 맹자가 써요. 천시는 불여 지리요 지리는 불여 인화니라. 저는요, 어느 기업체들 보면 망해요. 왜 망해요? 마케팅도 잘해요. 저 생산성도 있어요. 자본도 충분해요. 걷다가 기상 조건까지 좋아요. 근데요,
노사간에 서로 죽겠다고 싸워 붙는 건데요. 뭐. 주문을 많이 받으면 뭐예요? 생산이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안 경영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가화 만사성. 집안에 돈 많이 벌어오면 뭐예요? 구성원들은 서로 마음이 딴 데로 가 있는데, 애들은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는데, 부인과 남편은 토요일이면 각자 다른 데로 가는데, 가화 만사성. 좀 못 먹고 살면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꽁꽁 뭉치고 약수터 같이 가서 약수물 먹고. 저는요 모르겠어요. 조직에 있어서 그 승패는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결국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손자병법에 그런 말을 합니다. 적어도 그 군대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군대가 되려면 제1원칙이자 마지막 원칙은 결국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서 윗상자 아래하자 같을 동자 하고자 할 욕자 상하 동욕자 승이라. 저 장군부터 저 말단 병사까지 같은 욕심, 같은 목표, 같은 꿈,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조직은 뭐 할 거래요? 승리할 거랍니다. 무기의 숫자도 아니고 바람의 조건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같은 배를 탔다는 거죠. 그래서 손자병법의 그 5월 동주란 말 아시죠, 여러분들? 예? 5월 동주 무슨 뜻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오나라하고 이 월나라하고 원수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탔다. 한 지붕 두 가족. 아마 그 손자병법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손자병법에서 5월 동주란 뜻은 오나라, 월나라. 오나라의 수도는 소주였고요. 월나라의 수도는 항주였습니다. 서로 원수죠.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같은 배를 타는 순간 그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왜요? 풍랑이 불어서 배가 깨지면 같이 죽잖아요. 그때부터 그들은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된대요. 같은 배를 태워라. 저는 여기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제 승리의 이론칙이 그거예요. 우리 같은 배 타는 겁니다. 에? 코리아 10이라고 하는 이 한국호라고 하는 배를 타는 거예요. 호남, 전라도든 경상도든 충청도든 이런 거 가지 말고 같은 배를 타고 같은 꿈을 꾸고 정말 같이 노를 저어 나간다면은 글쎄요, 뭐 기상 조건 좀 나빠도 그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형 조건? 그건 더 이상 문제도 안 돼요.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데. 손자병법의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항상상자 매산자 상산에 사는 소련이란 뱀 이야기가 나와요. 상산이란 산에는 소련이란 뱀이 산다. 불사지사야라. 영원히 죽지 않는 뱀이다. 격기수증미지요. 누군가 그 뱀의 머리를 때리면 꼬리가 와서 머리를 구해주고 격기미즉수지라. 누군가 그 뱀의 꼬리를 때리면 머리가 와서 꼬리를 구해준다. 그래서 이 상산에 사는 소련이란 뱀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뱀이 되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 군대라고 하는 것, 조직이라고 하는 것, 기업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배가 같은 배를 타고 상산에 사는 소련이란 뱀처럼 서로가 서로를 해서 목숨 걸고 지켜준다면 아마 21세기 희망 코리아는 정말 이 시대의 새로운 나라로서 아마 부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손자병법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조직의 승리의 제1원칙이자 마지막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뭐 손자병법을 강의하면서 뭐 몇 가지 제가 이제 오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손자병법의 위대한 철학이 하나 있어요. 혹시 손자병법에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전투에서 한 번 승리했다 그래서 그 승리가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멋진 말이죠?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계속 승리합니까? 그럼 뭐 한 번 승리한 사람이 영원히 승리하게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한 번 확 했어요. 이 승리가 영원히 반복됩니까? 절대로요. 쉽지 않아요. 승리는 하는 것보다 유지, 반복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건 개인의 인생이든 한 가정이든 국가의 운명이든 간에 승리는 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어렵대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나와요. 싸울 전자, 이길 승자, 전투에서 승리는 아니 입을 자에 반복할 공자, 영원히 반복되진 않는다. 1400년간 로마 제국은 영원히 끝내지 않을 영원한 제국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승리는 할 때는 어렵지만요, 무너질 때는 순식간입니다. 에? 얼마나 많은 이 나라들이, 아까 제가 춘추 정부 시대 마지막 승자였던 진나라,
진나라는 승리할 때까지 500년 걸렸지만 망하는 데는 17년 걸렸어요. 더 이상 비전이 없었던 거죠.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꿈을 잃어버리고 지나간 승리에 도취되고 지나간 승리가 영원히 반복될 줄 아는 그 도취감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대안을 못 내놨던 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은 전투 얘기 아닙니까? 전투는 계속 벌어진다? 그러니 끊임없이 새로운 전투를 고민해야 된다. 그때마다 새로운 전략이 나오고 전술이 나와야 돼요. 제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이유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분은 23번 전투에 나서면서 지나간 승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새로운 상황만 고민했고 그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건가 그 전략을 끊임없이 쏟아낼 줄 아는 그런 리더였던 거죠. 그래서 손자병법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승리한 자여 승리를 잊어버려라. 야, 멋진 말입니다. 승리 그거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대요. 그래야 다음 전투가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승리한 자여 승리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전략을 짜라. 그래서 손자병법에는 물을 통해서, 물이라고 하는 이 농업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물을 통해서 그 승리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법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군대병자에 모습평자에 달물상자에 물수자 병형상수라. 우리말로 번역하면 군대의 모습은 즉 조직의 모습은 물을 닮아야 된다. 전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미래의 모습은 물을 닮아야 된다. 같이 한번 중국어 다 할 줄 아시죠? 중국어로 크게 읽어보세요. 빙싱샹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중국은 우리 내수시장이에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해 엑스포. 각 분야에서 중국은 어차피 우리가 한번 거쳐 들어가야 될 곳입니다. 참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한자 어떨 때는 한자 폐기된 적도 있어요. 한자는요. 그것이 문화적인 어떤 차원이 떠나서 생존의 문제입니다. 동아시아의 코드가 한문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문맹이 문맹. 그래서 우리가 손자병법이란 중국 고전도 꺼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알려고요. 그들과 비즈니스를 하고 그들을 우리의 내수시장으로 만들려면 결국 그들 철학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중국에 대한 안목들을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뭐 이 동북아권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 개성의 철도가 나기 시작하고 시베리아 벌판을 달려서 어디까지 가요?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까지 갑니다. 그런 날이 오면 우린 좀 광범위한 글로벌한 마인드로 요만한 한국에서 정말 우리가 다고 뭐 단일 민족이고 이런 어떤 마음보다는 툭 터서 저 세계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들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려면 일단 중국부터 좀 극복을 해야 돼요. 같이 읽어보세요. 빙싱샹쉐. 갑자기 중국어 실력이 늘으신 것 같아요. 조직의 모습은 물을 닮아라. 전 이 말을 21세기 미래 한국의 모습은 물을 닮아야 된다. 첫 번째 물에게서 닮아야 될 모습은요. 유연성을 길러야 됩니다. 물을 가만히 보세요. 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지형이든 그 지형에 들어가면 자기 모습을 그 지형에 따라 바꿉니다. 이 유연성이요. 플렉서블하다 그러나요? 네? 네모난 지형에 들어가면 물은 뭘로 바뀌어요? 세모에선요. 다가오란 말이죠. 바꿔줄 테니까. 내 모습 동그랗다고요? 그건 지금에 한해서만요. 상황이 바뀌면 내 모습 바뀌겠대요. 이것이야말로 손자가 꿈꾸는 위대한 조직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동안 뭐 저희 한국이 발전해온 거 보면은 이 철학이 있었어요. 그런 유연성의 철학 기반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물 숫자 없을 무자. 수무 물은 뭐가 없어요? 항상상자의 모습평자. 수무상형이라. 물은 상형이 없대요. 상형이 뭡니까? 그냥 모양이 아니에요. 상은 뭐예요? 언제나 항상 늘 변치 않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규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셨습니다. 에? 정말 농업사회에서 이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셨고 우리의 아이템을 바꿨고 우리의 마인드를 바꿨고 그게 요즘 말하면 이노베이션이죠. 혁신이죠.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유연성이야말로 물에게서 배워야 될 우리 21세기 한국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내 모습을 규정하지 말고 새로운 이 전투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마인드로 무장하라. 이것이 손자가 꿈꾸는 이 첫 번째 물에게서 배워야 될 생존 유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물에게서 겸손함을 배우래요. 물의 두 번째 특징 아시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옵니다. 높은 데서 아래로 올라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강이 되고 바다가 돼요. 간단한 논리지만 물이 폼 잡을 수 있어요. 왜? 세상의 모든 만물은 물이 키워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폼 잡을 수 있단 말이죠. 높이 올랐다면 물은 뭐가 됐을까요? 그냥 조그만 웅덩이밖에 안 됐을 거예요. 어깨에 힘 잡다가 좀 있으면 이끼 껴서 썩어버리는, 낮췄기 때문에 강이 되고 바다가 됐대요. 다시 말하면요, 승리한 자여 낮춰라. 그래야 그 승리가 커질 것이다. 아직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래요. 승리하는 순간 샴페인 터뜨리고 흥청망청 써대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직은 멀었슈. 우리 충청도 말로 아직은 더 가야 해요. 갈 길은 멀단 말이죠. 끊임없이. 여기서 우리는 잠시 안주하거나 잠시 도취되는 순간 정말 옛날에 잘 살았던 어느 나라로 끝나고 맙니다. 늘 겸손하게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하면서 늘 낮출주하는 그런 한국, 그게 더욱더 큰 승리를 만들어내고 정말 우리 희망의 코리아를 만들어낼 수 있을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겸손해라. 동의하십니까? 네. 세 번째, 동의 잘하시네요, 여러분들. 세 번째, 판단력을 길러야 됩니다. 물에게서. 물은요, 흐르다가 흐를 때도 있지만 잠시 멈춰져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뭐예요? 판단이 해요. 웅덩이에 갇힐 때는요, 물은요, 철저하게 웅덩이를 채워놓고 흐릅니다. 웅덩이 비워놓고 흐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헛수가 없어요. 전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한국이 무슨 GNP, GDP가 많아졌다고요? 거다 땅만 많이 차지하면 뭐예요? 지킬 수도 없는 땅. 다 속은 허수인데. 기업이 매출액이 많으면 뭐예요? 다 적자인데. 저는 큰 거보다, 즉 발륨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뭡니까? 이 밸류, 가치예요, 가치. 그러니까 대나무가 자랄 때 마디마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발륨이 이게 튼튼해져요. 근데 대나무가 마디 없이 그냥 쭉쭉쭉쭉 크기만 자랐다. 속은 다 빈 큰 대나무 있잖아요, 왜? 속빈 강정이요. 그 있잖아요, 왜? 진태. 이렇게 올라가야지. 진태. 허장성세들이요. 겉은 커요. 차도 좋은 것도 아니고 집도 커요. 속은 다 비었어요. 인생의 밸류, 가치는 하나도 없어요. 발륨만 커요. 전 때로는 두 발짝 나아갈 때도 필요하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나를 한번 다져야 됩니다. 전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정말 나갈 땐 모두가 상하동역, 인화가 돼서 나가지만 때로는 돌이켜서 우리가 혹시라도 문화적으로 너무 급하게 나가는 건 아닌가. 정말 너무 발전을 세게 하다 보면은 상대방과의 어떤 그 불안함 이런 것도 한번 다시 돌아보고, 그래서 밸류와 발륨이 같이 나가준다면, 그 판단이 정확하다면 손자병법에서 물에게서 배우는 위대한 철학이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에게서 네 번째, 여유를 배우랍니다. 여유란 건 뭐예요? 물은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우회할 줄 아는 여유. 힘이 약해서요? 아니요. 힘 약한 사람은 서로 붙어요. 강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 여유 없어요. 하루도 몇 번씩 소리 지르는 사람 있죠. 덤벼. 이거 불안한 거예요. 정말 강한 사람은 씩 웃어요. 누가 나 모욕하면 미안합니다. 왜요? 자신 있으니까. 그냥 길길이 뛰고 밖에 나가서 힘들다고 집에 와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보면은요, 뭔가 불안하신 분이니까 용서해줘요. 물은요,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갈 줄 아는 여유. 그 강자의 여유가 있습니다. 전 이 시대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말 그 여유만은 잃으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힘들다고 220V로 살다가 집에 와서 똑같이 220V로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믿고 어떻게 가정이 삽니까? 나가서 220V, 집에 가면 110V. 제가 항상 얘기하는 프리볼트형 인간이요. 그런 강자 여유를 우리가 다 같이 가진다면 아마 21세기 한국은 좀 더 정말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어떻게 손자병법 좀 느낌이 오십니까? 네. 자, 한번 질문 같은 거 있으면 해보세요. 제가 들으시다가 이건 꼭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다. 한번 질문 좀 해보세요. 네, 질문 한번 해보세요. 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현실 문제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어떤 중요한 힘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시죠? 무슨 질문이지? 난 원칙대로 살았어요. 상생의 소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남을 배려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 혼자만 왕따 됐어요. 세상이 원망스럽죠. 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원칙도 없이 저렇게 막 산 사람이 잘 살고
난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느끼는 그 아마 정말 생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때마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맹자의 대장부라고 하는 장을 펴서 읽어봤어요. 2300년 전 맹자의 그런 얘기가 나와요. 대장부로 살래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대장부로 산다는 것은 천하의 가장 넓은 자리에 떳떳이 거하는 겁니다. 천하의 가장 바른 자리에 떳떳이 서야 합니다. 천하의 가장 큰 길을 떳떳이 가야 합니다. 세상이 나의 뜻을 받아준다면 나는 내 뜻을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실천할 것이요. 세상이 나를 받아들여주지 아니한다면 독행기도하리라. 나 홀로 나의 길을 걸으며 살리라. 부귀영화도 나의 뜻을 음란하게 하지 못한다. 어떤 가난과 천한 상황이 된다 해도 내 뜻을 함부로 옮기지 않겠다. 어떤 위협과 협박이 온다 해도 내 뜻을 굴복시키지 않겠다. 차지위 대장부라. 이렇게 사는 사람의 인생을 걸어 대장부의 인생이라 한다. 제가 동양 철학 하겠다니까 많은 분들이 말리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서는 이 세상에 살 방법이 없대요. 공절, 맹절 갖고 도대체 말이 되냔 말이죠. 그때마다 전 이 구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나는 나 홀로 나의 길을 걸으며 살리라. 모르겠어요.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건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열심히 살다가 세상이 도대체 내 신념과 내 삶의 방식하고 전혀 다른 곳으로 나간다면 그냥 씩 웃고 가던 길 가는 거죠. 괜찮지 않아요?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 21세기를 이제 앞두고 네. 손자병법에서 이제 지혜를 찾는 이제 그런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0세기 때, 그러니까 지난 세월을 좀 돌아봐서 근현대사의 한국에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또 급속도로 이제 발전도 됐었고요. 또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거쳐간 이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손자병법 안에 발견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찾는다면은, 이런 점에서는 20세기 때 좀 손자병법처럼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적용이 잘 되었고, 또 이런 점에서는 좀 손자병법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굉장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평가하면서 지나간 시대를 끌고 나갔던 유명한 장군들, 경영자들이죠. 리더들이죠. 그들을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통해서 한번 평가를 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선수를 앞장세워야 될 건가는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국민들이 시리에 빠져서 힘이 없을 때는 용장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따라와라.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럴 때 이 시리에 빠졌던 국민들은 다시 한번 힘을 합쳐요. 그러다가 너무 세상이 막 살기가 가득 차면 이땐 어지린 자 인장이 나가야죠.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합시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가득한 가족이 됩시다. 그래서 때로는 인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때로는 정말 현장에서 몸소 뛰면서 몸으로 보여주는 지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전 역대 우리 나라를 끌고 왔던 지난 시대의 유대한 지도자들이 각자 하나하나의 장점들이 다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현명한 국민들은 그들을 선택했고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지도자들은 우리를 끌고 갔던 거죠. 그래서 전 어떤 일률적인 기준이나 잣대를 가지고서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적합했던 리더가 있었고 우리 한국인들은 그걸 선택했고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이렇게 또 다른 한 시대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시대에 또 뭔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우리가 또 뽑아내고 그런 어떤 의미로서 손자병법의 잣대를 적용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1시간 동안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21세기 결국 우리들이 만들어 나갑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늘 아직은 멀었다는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될 땐지 잠시 나를 한번 다져야 될 땐지 정확히 판단을 하고 늘 얼굴에는 웃음과 미소를 잃지 않는 그 여유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상생의 꿈을 꾸어 나간다면 글쎄요 21세기 희망 코리아 굉장히 밝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나가보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